감히 내 아들 길을 죽여! 80만 원짜리 코스 요리가 차려진 고급 중식당에서 며느리가 크리스털 물병을 집어 던졌습니다. 쨍그랑 제 발밑에서 유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손주를 혼냈을 뿐인데 시어머니한테 물병을 던진 겁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35년간 수간호사로 일한 제 눈에는 이미 다 보였거든요. 떨리는 손, 풀린 동공, 쉴 새 없이 울리는 정체불명의 전화들. 저 여자가 숨기고 있는 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곳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살 박말순이라고 합니다. 종합병원에서 수간호사로 35년을 일하다가 은퇴했고 지금은 남편이 남겨준 조그만 상가 건물을 관리하며 살고 있어요. 자식이라고는 아들 하나뿐인데 그 아들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일을 겪었습니다. 저는 68회를 살면서 쎄한 느낌이 틀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돌보면서 사람의 안색만 봐도 어디가 아픈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대충 알아챌 수 있게 되었거든요. 환자가 웃으면서 괜찮다고 해도 눈빛이 흔들리면 바로 알아챘습니다. 그런 제가 그날 아들네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섰을 때 등골을 타고 스멀스멀 기어오르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어요. 아, 뭔가 잘못됐구나. 직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수간호사 시절 몸에 밴 습관이라 아무리 늦게 자도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요. 저는 매일 아침 건물 옥상부터 올라가서 방수 상태를 확인하고 화단에 잡초를 뽑고 계단 구석구석 먼지가 쌓였는지 점검합니다. 먼지 한 톨도 용납 못하는 성격이 병원에서 생긴 거예요. 꼼꼼하게 건물을 한 바퀴 돌고 내려오는데 아들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반찬 좀. 아들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말끝을 흐리는 것도 그랬지만 목소리에 물기가 어려 있었어요. 마치 울다가 겨우 참고 전화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 너머로 뭔가가 쨍그랑 깨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진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뭐가 깨진 거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아들이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렸거든요. 저는 한동안 꺼진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거지? 불안한 마음을 안고 저는 곧바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파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쪽파를 다듬고 찹쌀풀을 쑤어서 양념을 버무렸어요. 거기에 며느리 세영이가 결혼 초에 맛있다고 노래를 부르던 한우 갈비찜도 준비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제일 좋은 한우 양지와 갈비를 골랐어요. 표고버섯, 당근, 밤, 은행까지 재료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재료값만 50만 원이 훌쩍 넘었지만 자식 입에 들어가는 건 돌도 아깝지 않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정성껏 반찬을 싸들고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2시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익숙한 딸깍 소리 대신 삐빅하는 경고음만 울렸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다시 눌러봤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세 번째 시도에서도 경고음이 울리자 인터폰으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님? 아, 번호 바꿨어요. 잠시만요. 분명히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기까지 무려 10분이나 걸렸어요. 저는 아파트 복도에 서서 무거운 반찬 보따리를 들고 기다렸습니다. 뭘 그렇게 오래 하는 걸까? 비밀번호를 바꿨으면 왜 미리 알려주지 않았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렸을 때 저는 눈앞의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현관 입구부터 뜯지 않은 택배 상자가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쿠팡 박스는 기본이고 해외 직구로 시킨 듯한 영어가 적힌 명품 박스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상자들이 너무 많아서 신발 벗을 곳조차 마땅치 않았어요. 저는 겨우 발 하나 들여놓을 공간을 만들어 신발을 벗었습니다. 집안에서 풍기는 냄새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고급 디퓨저 향기가 코끝을 스쳤지만 그 아래로 숨겨진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뭔가 쉰 듯한 비릿한 냄새가 느껴졌어요. 며느리의 모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2시인데 며느리는 실크 잠옷 바람이었어요. 그런데 얼굴에는 풀 메이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라인에 립스틱까지 완벽하게요. 잠옷에 풀 화장이라니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저를 맞이하며 웃는 얼굴을 보는 순간 35년 경력의 수간호사로서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며느리의 눈동자가 살짝 풀려 있었어요. 초점이 흐릿하고 동공이 평소보다 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약을 먹었거나 아니면 술을 마셨거나.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영아, 어디 아프니? 안색이 안 좋아 보여서. 며느리는 눈을 피하며 횡설수설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요즘 투자 분석하느라 밤을 새워서 그래요. 좀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환자들의 거짓말을 들어왔기 때문에 금방 알아챌 수 있었어요. 하지만 더 캐묻지 않고 반찬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저는 또 한 번 멈칫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쓰레기가 가득했어요.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찌개가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구석에는 손주 민호 이유식 재료였던 것으로 보이는 채소가 검게 물러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고급 캐비어 통이 굴러다녔어요. 비싼 건 사놓고 관리는 전혀 안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삼키며 반찬을 넣었습니다. 손주 민호의 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8살 된 민호가 최고급 게이밍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화면에는 뭔가 번쩍번쩍하는 게임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왔는데도 아이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어요. 커다란 헤드셋을 끼고 모니터만 노려보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죽여버려. 킬각인데. 이병신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8살짜리 아이 입에서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방문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세영아, 민호가 저런 말을 어디서 배운 거니? 게임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며느리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민호요? 요즘 영어 유치원 숙제 스트레스 푸는 중이에요. 요즘 애들 다 그래요, 어머님. 그 말투에는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마치 왜 쓸데없는 참견을 하느냐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김전무라는 이름이 떴어요. 며느리는 전화기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안절부절 못하며 거절 버튼을 눌렀어요. 잠시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최 이사라는 이름이었어요. 며느리는 벌떡 일어나더니 화장실로 들어가 물을 틀어놓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가 다급하고 초조해 보였어요. 무슨 말인지는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며느리가 뭔가를 사정하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화장실에 간 사이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장식장 안에 로얄 살루트 병이 여러 개 놓여 있었어요. 고급 양주인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병을 하나 들어 흔들어 보았어요. 묵직해야 할 병이 이상하게 가벼웠고 안에서 물이 찰랑거렸습니다. 술을 다 마시고 물을 채워 넣은 거였어요. 한 병이 아니라 여러 병이 그랬습니다. 누군가 몰래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병을 도로 내려놓으며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 진우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반가운 마음으로 달려갔다가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의 와이셔츠 목대가 꼬질꼬질했어요. 빨래를 제대로 안 한 건지 아니면 너무 오래 입은 건지 얼굴은 헬쑥하게 말라 있었고 광대뼈가 툭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살이 10kg은 빠진 것 같았어요. 제가 손수 키운 아들의 그 초라한 몰골을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며느리의 반응이었습니다. 방에서 나온 세영이는 건성으로 한마디 던졌어요. 당신 왔어? 그리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남편이 퇴근했는데 반기지도 않고 밥은 차려놨냐고 묻지도 않았어요. 저는 분노와 서운함이 뒤섞인 감정을 억누르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부엌으로 가더니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제가 정성껏 만들어 온 갈비찜과 파김치가 냉장고에 있는데 아들은 컵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퀭한 눈으로 라면을 후루룩 먹으면서 아들이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세영이가 지금 큰 건 하나 물어서 예민한 거예요. 이거 터지면 우리 강남 가요. 강남. 마치 주문을 외우듯 읊조리는 아들의 모습이 섬뜩했습니다. 눈빛에는 불안이 가득했지만 입으로는 희망찬 말을 내뱉고 있었어요. 스스로를 최면에 걸어 현실을 버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사람 같았어요. 저는 쓰레기통 옆에 떨어진 구겨진 종이를 우연히 주웠습니다. 펴보니 영수증이었어요. 에스테틱 300만 원 일시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은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데 며느리는 300만 원짜리 피부 관리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를 악물어야 했어요. 여기서 폭발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저녁을 같이 먹자고 제안하자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귀찮다는 표정을 숨기지도 않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집에서 뭘 해 드셔요? 나가서 드시죠. 제가 아는 5성급 호텔 뷔페가 있는데 거기 음식이 기가 막혀요. 허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지만 겉으로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더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아직은 참아야 할 때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며느리의 풀린 눈동자, 떨리는 손, 물로 채워진 양주병, 수상한 전화들, 욕설을 내뱉는 손주, 컵라면을 먹는 아들의 퀭한 얼굴. 모든 장면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눈이 말똥말똥했어요. 결국 일어나 수첩을 꺼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 상태를 기록하던 습관대로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며느리의 손떨림, 눈동자 풀림, 잦은 전화, 낯술 흔적, 아들의 야윈 모습, 손주의 폭력성. 이것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코끝에는 분명히 뭔가 썩어가는 냄새, 범죄의 냄새가 맡아졌어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밝아오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검은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시작은
제가 아직 알지 못하는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질 예정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예약했다는 식당은 강남의 고급 중식당이었습니다. 입구부터 붉은 비단과 금박 장식이 번쩍거렸어요. 종업원이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개인실로 들어가니 원목 테이블 위에 도자기 식기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벽에는 중국 산수화가 걸려 있고 은은한 향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여기 밥 한 끼가 얼마길래 이렇게 호들갑인가. 메뉴판을 펼쳐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가장 싼 요리가 8만 원이었어요. 코스 요리는 1인당 2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메뉴판을 덮으며 세영이에게 말했습니다. 세영아, 여기 너무 비싸다. 그냥 근처 백반집 가자. 그러자 세영이가 피식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님, 뭘 그러세요? 오늘은 제가 모신 거니까 비싼 거 드셔야죠. 아, 물론 어머님이 계산하시는 거지만요. 그 말투에 뻔뻔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를 비웃는 듯한 미소가 얼굴에 번져 있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세영이는 제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종업원을 불러 가장 비싼 코스 요리를 4명분 시켰습니다. 1인당 20만 원짜리요. 80만 원이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였습니다. 아들 진우는 아내 눈치만 보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오늘은 손주 민호랑 밥이라도 같이 먹자는 생각으로 왔으니까요. 음식이 나오기 전에 종업원이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크리스털 물컵에 레몬 조각이 동동 떠 있는 고급스러운 물이었어요. 민호가 한 모금 마시더니 인상을 찡그렸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며 컵을 탁 내려놓았어요. 엄마, 이 물 이상해. 수돗물 냄새나. 세영이가 종업원을 쏘아보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여기 물 뭐 쓰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예민한 애라서요. 에비앙으로 바꿔주세요. 종업원이 고개를 숙이며 물을 바꿔왔습니다. 수입 생수병을 직접 들고 와서 따라 주었어요. 그런데 민호는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지 컵을 밀어내며 투덜거렸습니다. 이것도 맛없어. 우리 집 정수기 물이 더 맛있어. 저는 민호에게 부드럽게 타일렀습니다. 아이니까요. 부드럽게 가르쳐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민호야, 물은 다 비슷해. 그냥 마셔. 배고프면 물이라도 마셔야지. 그 순간 민호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8살 아이의 눈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마치 벌레를 보듯 저를 쳐다보더니 입을 삐죽거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엄마가 그랬어. 돈 내는 사람이 왕이래. 할머니는 왕 아니잖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8살짜리 아이가 할머니한테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이니까요. 잘못 배운 거니까 고쳐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세영이는 아들 편을 들며 킥킥 웃기만 했습니다. 남편 진우는 눈치만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코스 요리가 차례로 나왔습니다. 전체 요리부터 탕수육, 짬뽕, 해물 볶음밥까지 접시마다 예술 작품처럼 음식이 담겨 있었어요. 하나같이 정성이 들어간 요리였습니다. 그런데 민호는 젓가락으로 음식을 휘젓기만 할 뿐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탕수육 위에 뿌려진 소스를 젓가락으로 쿡쿡 찔러 흩뜨리더니 말했어요. 이거 맛없어. 피자 사줘. 여기 피자 없어? 저는 참다 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주는 대로 먹어라. 이 음식 만드느라 주방 아저씨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니? 농부들이 힘들게 키운 재료야. 민호가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할머니네 집은 이런 거 먹어? 우리 집은 유기농만 먹거든. 이건 쌈 맛나. 냄새도 이상해.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5년간 병원에서 별별 환자를 다 상대하면서도 이렇게 화가 치민 적은 없었어요. 저는 민호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을 빼앗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밥 먹으면서 게임하지 말라고 한마디 하려던 거였어요. 민호야, 밥 먹을 때는 전화기 내려놔.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호가 악을 쓰며 소리쳤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내 거야. 만지지 마.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크리스털 물컵을 저한테 전력으로 집어던졌습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물컵이 제 가슴팍을 강타했습니다. 쇄골 바로 아래를 정통으로 맞았어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얼음물이 온몸에 쏟아졌어요. 블라우스가 홀딱 젖었고 차가운 물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물컵은 제 몸에 맞고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식당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수치스럽고 분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몇 초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8살짜리가 어른한테 물컵을 던지다니. 이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리고 반사적으로 민호의 등짝을 찰싹 때렸습니다. 이놈아, 어른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어디서 이런 못된 버릇을 배웠어? 민호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방문이 벌컥 열렸어요. 화장실에 갔던 세영이가 달려들어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쿵쿵 울렸어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미쳤어요? 우리 귀한 아들을 때려요? 세영이의 눈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핏발이 선 눈으로 저를 노려보더니 식탁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묵직한 크리스털 물병을 양손으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물이 찰랑거렸어요. 감히 내 아들 귀를 죽여. 세영이가 물병을 제 발밑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 귀를 찢는 소리와 함께 물병이 산산조각 났어요.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날카로운 파편 하나가 제 발목을 깊게 그었어요. 순간 뜨거운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칼로 베인 것 같았어요. 고개를 숙여보니 흰 양말이 순식간에 검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상처가 깊었습니다. 구두 안으로 피가 스며드는 게 느껴졌어요. 어머니, 아들 진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속으로 기대했어요. 아들이 달려와서 피 흘리는 어미를 부축해 줄 거라고요. 38년간 키운 아들이니까요. 하지만 진우가 향한 곳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우는 씩씩거리는 세영이에게 달려가 그녀를 붙잡았어요. 세영아, 진정해. 너 손 다쳐. 괜찮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피를 흘리는 건 저인데 아들은 며느리 손이 다쳤을까 걱정하고 있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것 같았어요. 세영이가 가슴을 움켜쥐며 헐떡거렸습니다. 당신 엄마가 애를 학대하잖아. 나 지금 심장이 벌렁거려서 숨을 못 쉬겠어. 어지러워. 과호흡하는 척 연기를 하며 휘청거렸어요. 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연기라는 걸요. 35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본 저한테 저런 어설픈 연기가 통할 리 없었어요. 하지만 진우는 믿었습니다. 아내를 부축하며 의자에 앉혔어요. 그러고는 저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눈에 핏발이 서 있었어요.
엄마가 좀 참지 그랬어요. 세영이 지금 투자 스트레스 때문에 신경쇠약이라고요. 왜 애를 때려서 일을 키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발목에 찢어지는 통증보다 아들의 말 한마디가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38년간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새벽마다 분유 타서 먹이고 밤새 열 내릴 때 이마에 물수건 얹어주고 학비 벌려고 야간 근무도 마다 않았어요.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돈을 벌어서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 피 흘리는 어미 대신 며느리 편을 드는 거였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젖은 블라우스를 여미고 피 묻은 발을 질질 끌며 식당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세영이의 악다구니가 들렸어요. 어머님, 계산은 하고 가셔야죠. 80만 원이에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카운터에 내려놓고 식당을 빠져나왔어요. 밖으로 나오니 찬바람이 젖은 옷을 파고들었습니다. 온몸이 으슬으슬 떨렸어요. 집에 돌아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어요. 억울하고 분하고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울면서도 머릿속은 차갑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버릇없는 며느리 문제가 아니었어요. 세영이의 눈빛은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완전히 세뇌당해 있었어요. 무언가가 저 집안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피 묻은 양말을 벗으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저놈은 뭔가에 홀렸어. 내가 직접 밝혀내야겠다. 구급상자를 꺼내 상처를 소독했습니다. 소독약이 상처에 스며들 때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꾹 참았어요. 수간호사 시절 익힌 솜씨로 능숙하게 붕대를 감았습니다. 발목을 동여매면서 저는 옛날 전화번호부를 꺼냈습니다. 곽 형사. 수간호사 시절 칼에 찔려 입원했던 형사였어요. 제가 정성껏 간호해서 누님 소리 듣던 사람이었죠. 지금은 탐정사무소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내일 당장 연락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참고 기다리는 어머니로 살지 않을 거예요. 내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발목 상처가 욱신거렸지만 병원에 갈 생각은 없었어요. 수간호사로 35년을 일했으니 이 정도 상처는 혼자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구급상자를 꺼내 소독약을 상처에 부었어요. 따끔거리는 통증에 이를 악물었지만 신음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거즈로 상처를 덮고 붕대를 감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능숙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발목보다 가슴이 더 아팠으니까요. 살점이 찢어지는 고통보다 아들의 배신이 더 쓰라렸습니다. 38년을 키운 아들이 피 흘리는 어미 대신 며느리에게 달려갔다는 사실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새벽 3시가 넘었는데도 눈이 말똥말똥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게 되었어요. 어둠 속에서 며느리가 물병을 던지던 장면이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크리스털 물병이 산산조각 나며 파편이 튀던 그 순간 아들이 저 대신 며느리에게 달려가던 모습도요.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장롱 깊숙이 넣어둔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앨범을 털어내고 한 장씩 넘겼어요. 희미한 조명 아래서 낡은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우의 어린 시절 사진이 나왔어요. 돌잔치 때 찍은 사진에서 아이는 떡을 움켜쥐고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볼이 통통하고 눈이 초롱초롱했어요. 유치원 졸업식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교복이 커서 어깨가 축 처진 채로 환하게 웃는 아이의 얼굴을 보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아이가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피 흘리는 어미 대신 며느리 편을 들던 그 사람이 정말 내 아들이 맞나 싶었어요.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너무 바쁘게 살았나? 병원 야간 근무하느라 아이한테 정을 못 줬나?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홀로 아이를 키우느라 허덕였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새벽에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도 당직을 서느라 아이 얼굴도 제대로 못 본 날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하지만 곧 며느리 세영이의 그 풀린 눈동자가 떠올랐어요. 손이 떨리던 것, 물로 채워진 양주병, 쉴 새 없이 울리던 전화. 저건 단순히 성격이 나쁜 며느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큰 게 숨어 있었어요. 수간호사로 일하면서 수천 명의 환자를 봤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약물 의존자, 도박 중독자. 그들의 증상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세영이의 행동은 그들과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앨범을 덮고 수첩을 꺼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 상태를 기록하던 습관이 있었거든요. 볼펜을 들고 며느리의 수상한 점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어요.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 손떨림과 동공 풀림. 약물이나 알코올 의존 의심. 둘, 잦은 전화. 김전무, 최 이사. 정체불명의 인물들. 셋, 물로 채워진 양주병. 낮술을 마시고 있었음. 넷, 뜯지 않은 택배 더미. 과소비 징후. 다섯, 아들의 야윈 모습.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움. 여섯, 손주의 폭력성과 폐륜적 언행. 적어놓고 보니 이건 단순한 며느리 문제가 아니었어요. 범죄의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으며 결심했어요. 더 이상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라고요. 감상적인 어머니 노릇은 이제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동이 트자마자 일어나 아들네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려는 게 아니었어요. 아파트 지하 분리수거장으로 갔습니다. 쓰레기 속에 진실이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고급 아파트라 외부인 출입이 까다로웠지만 저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비실 앞에서 경비원 아저씨를 만났어요. 예순이 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평소 알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미리 편의점에서 사온 바카스 한 박스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우리 며느리가 쓰레기를 험하게 버려서 민원이 들어왔다면서요? 제가 대신 정리하러 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경비원이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그 집 며느님 말씀이시구나. 맞아요. 분리수거를 영 안 지켜서 다른 입주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에 섞어서 버리질 않나, 재활용품을 아무렇게나 던져놓질 않나. 어휴, 고급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경비원이 투덜거리며 분리수거장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연신 고마움을 표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온갖 쓰레기 냄새가 뒤섞여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여름철이라 더 심했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35년간 병원에서 온갖 냄새를 맡아왔으니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아들네 집 쓰레기 봉투를 찾는 게 우선이었어요. 각 호수별로 구역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저는 진운의 호수를 확인하고 해당 구역의 봉투들을 뒤졌어요. 손에 비닐장갑을 끼고 봉투를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참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찢어진 명함 조각이 나왔어요. 여러 조각을 맞춰보니 대부업체 명함이었습니다. J캐피탈이라는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독촉장 봉투도 있었습니다.
내용물은 없었지만 봉투에 찍힌 빨간 도장이 선명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더 뒤지자 수면 유도제 빈통이 여러 개 나왔어요. 5개, 6개, 7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영수증 더미도 발견했어요. 영수증을 훑어보니 기프트 카드 구매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하루에 50만 원, 100만 원씩 긁은 날도 있었어요. 이건 정상적인 소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증거물들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어요. 이제 뭔가 잡히기 시작했으니까요. 쓰레기 더미 속에서 건져 올린 이 종이 조각들이 며느리의 가면을 벗기는 열쇠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씻고 나서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꺼냈습니다. 낡은 종이를 넘기며 곽 형사의 번호를 찾았어요. 수간호사 시절 칼에 찔려 입원했던 형사였습니다. 조직폭력배를 검거하다가 중상을 입었는데 제가 밤낮 없이 간호해서 목숨을 건졌어요. 1달 넘게 병실을 지키며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갈아주었습니다. 그 뒤로 저를 누님이라고 불렀어요. 지금은 퇴직하고 탐정사무소를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굵직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나야, 박말순. 기억나?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반가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누님. 이게 얼마만이에요? 목소리 듣고 반갑네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사람 하나 뒷조사 좀 해줘. 아주 샅샅이. 곽 형사가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누군데요? 내 며느리. 이세영, 89년생. 여자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돈의 흐름, 그리고 내 아들한테 뭘 먹였길래 저러는지까지 다 파줘. 약속 장소는 허름한 순대 국밥집으로 정했어요. 점심때 도착하니 곽 형사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60 중반의 나이에도 체격이 다부졌어요. 어깨가 넓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저를 보더니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다 제 발목에 감긴 붕대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누님, 그 발 왜 그래요? 누가 이랬습니까? 담가버릴까요? 농담 반 진담 반인 말투였습니다. 저는 손을 저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앉아. 얘기가 길어.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곽 형사는 순대국밥을 먹으면서도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이야기가 끝나자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누님, 이거 생각보다 사이즈가 크겠는데요. 냄새가 심하게 나요. 저는 누런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현금 500만 원이었어요. 착수금이야. 부족하면 더 줄게. 돈은 상관없어. 대신 아주 은밀하고 빠르고 잔인할 정도로 정확해야 해. 곽 형사가 봉투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안에 1차 보고 드리겠습니다. 누님. 믿고 기다리세요. 순대국밥집을 나오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 진우였어요. 전화를 받으니 지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사과의 말은 없었어요. 엄마, 세영이 진정되면 그때 와요. 발목 병원비는 엄마 실비보험으로 처리해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고 건물관리소장에게 연락했어요. 소장님, 혹시 내 건물 서류 누가 떼어간 적 있어요? 소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지난달에 며느님이 등기부등본이랑 건축물 대장 떼어가셨는데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세영이가 왜 내 건물 서류를 떼어간 걸까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날카로워진 것 같았어요. 영양 크림을 바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심판자다. 두고 보자, 이세영.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반드시 밝혀내겠어.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어둠이 밀려오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오히려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내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쟁의 서막이 올랐어요. 곽 형사에게 의뢰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전화가 왔어요. 곽 형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거웠습니다. 누님, 사무실로 오실 수 있어요? 직접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저는 곧바로 곽 형사의 탐정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낡은 오피스텔 3층에 자리 잡은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복도에는 담배 냄새가 배어 있었고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문을 열고 들어가니 곽 형사가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평소에 능글맞은 모습이 사라지고 진지한 얼굴이었습니다. 누님 앉으세요. 이거 생각보다 사이즈가 큰데요. 며느리가 아니라 사기꾼이랑 사돈 맺으셨네요. 곽 형사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제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학력 조회 결과였습니다. 며느리 세영이가 자랑하던 명문대 경제학과 졸업장은 위조였어요. 실제로는 지방의 작은 전문대 피부미용과에 입학했다가 1년 만에 중퇴한 게 전부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결혼 전에 세영이는 분명히 명문대 졸업장을 보여줬었습니다.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어두기까지 했어요. 금박으로 된 테두리에 학교 문장까지 선명했습니다. 그게 전부 가짜였던 겁니다. 이게 진짜예요? 정말 확실한 거예요? 네, 학교에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세영이라는 이름으로 졸업한 사람 없어요. 졸업장은 아주 정교하게 위조한 겁니다. 요즘 이런 거 전문으로 만들어주는 업자들이 있어요. 곽 형사가 다음 서류를 건넸습니다. 오래된 졸업 앨범 사진이었어요. 촌스러운 파마머리에 짙은 화장을 한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눈썹을 너무 가늘게 밀었고 립스틱 색깔이 촌스러웠어요. 교복 대신 미용 실습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세련된 모습과는 전혀 달랐지만 눈매와 입모양은 분명히 세영이었습니다. 전문대 중퇴 후에 뭘 했는지 아세요? 곽 형사가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세영이의 과거 직업 이력이었어요. 내레이터 모델, 쇼핑몰 피팅 모델, 백화점 판촉 도우미, 그리고 유흥업소 카운터까지 온갖 직업을 전전했더군요. 한 직장에 6개월 이상 다닌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31살의 직장인 동호회에서 제 아들 진우를 만났어요. 등산 동호회였는데 세영이가 먼저 접근했다고 합니다. 금수저 유학파 행세를 하며 작정하고 접근한 거였어요. 저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어요. 우리 아들이 이런 여자한테 속아서 결혼했다니. 그것도 7년이나요. 그동안 저는 며느리가 명문대 출신의 똑똑한 여자라고 믿어왔습니다. 투자 전문가라는 말도 그대로 믿었어요. 내가 얼마나 순진했던 건지. 더 있습니다, 누님. 곽 형사가 태블릿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세영이가 매일 출근한다던 여의도 투자자문 사무실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사진 속 건물에는 해당 회사 간판이 없었습니다. 이 주소로 가봤는데요. 그런 회사 없어요. 빈 사무실이었습니다.
건물 관리인한테 물어봤더니 3년째 공실이래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회사입니다. 그럼 세영이가 매일 어디로 간 거예요? 곽 형사가 다른 사진들을 넘겼습니다. 강남의 한 오피스텔 사진, 그리고 모텔촌 근처 카페 사진이 나왔어요. 세영이가 자주 드나드는 곳들이었습니다. 누님, 직접 확인하시겠어요? 오늘 미행 나갑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봐야 했어요. 아무리 서류가 있어도 직접 보지 않으면 믿기 어려웠으니까요. 오후 1시 저는 곽 형사의 검은색 승용차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야구 모자를 눌렀었어요. 다친 발목이 아직 욱신거렸지만 진통제를 삼키며 버텼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세영이가 아파트에서 나왔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선글라스를 낀 채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투자 전문가답게 세련된 옷차림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었죠. 저게 전부 가면이라는 걸요. 곽 형사가 조심스럽게 차를 움직여 세영이를 따라갔습니다. 세영이는 지하철역으로 들어갔어요. 우리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환승을 2번이나 하더니 강남의 한 번화가에서 내렸습니다. 세영이가 향한 곳은 모텔촌 근처의 한 카페였어요. 야외 테라스 자리에 앉더군요. 저는 곽 형사와 함께 건물 그늘에 숨어서 지켜보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잠시 후 험상궂은 인상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나이는 40 중반쯤 되어 보였고 목에 용 문신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양복을 입었지만 어딘가 사나운 분위기가 풍겼습니다. 걸음걸이도 거칠었어요. 남자가 세영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세영이가 명품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현금 봉투였어요. 세영이가 그걸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남자가 봉투를 열어 돈을 세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에 침을 묻혀가며 지폐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한참을 세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는 세영이의 볼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뭐라고 말했습니다. 협박하는 듯한 몸짓이었어요. 세영이는 비굴하게 웃으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소에 시어머니한테 물병을 던지던 그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 돈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아들의 피 같은 월급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끌어온 건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곽 형사가 카페 옆 테이블에 미리 설치해둔 소형 녹음기로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소름 끼치는 내용이었어요. 김 전무님, 이번 달 이자예요.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야, 최 이사가 너 찾더라. 코인 터진 거 메꾸려면 빨리빨리 움직여. 시어머니 건물 언제 넘겨받는 거야? 곧이요, 곧.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잘해볼게요. 저는 녹음 파일을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건물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어요. 곽 형사가 조회한 결과 그 남자는 불법 사채업자이자 조직폭력배 행동대장 출신이었습니다. 전과가 폭행, 공갈, 사기 등 여러 개 있었어요. 세영이는 단순히 빚진 사람이 아니라 조폭과 얽혀 있었던 겁니다. 미행을 계속하던 중 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오후 4시쯤 아들네 아파트 근처 편의점 앞을 지나는데 손주 민호가 보였어요. 혼자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컵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교복 차림인 걸 보니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인 것 같았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민호가 저를 보더니 움찔했어요. 민호야, 여기서 뭐해? 엄마는?
태권도 학원 셔틀버스 놓쳤어요.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아요. 목소리가 작고 힘이 없었어요.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엄마가 사채업자 만나러 다니는 동안 8살짜리 아이가 혼자 편의점에서 끼니를 때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민호 옆에 앉았어요. 아이의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민호에게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쥐어주었습니다. 배고프면 뭐라도 사 먹어. 그리고 민호야, 그날 일은 할머니가 다 잊었어. 민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입술을 꾹 깨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그날 미안해요. 엄마가 시킨 거였어요. 할머니한테 못되게 굴라고 했어요. 그래야 돈 준다고. 물컵 던지라고 한 것도 엄마예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8살 아이를 시켜서 할머니한테 물컵을 던지게 했다고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아이 앞에서 참았습니다. 민호는 피해자였어요. 민호야, 할머니는 널 미워하지 않아. 알았지?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차로 돌아왔어요. 차 안에서 곽 형사가 물었습니다. 누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더 파야 해요. 전현이 정확히 얼마나 빚을 졌는지, 도박을 얼마나 했는지 전부 다 밝혀내야 해요. 확실한 물증을 잡아야 법적으로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잖아요. 곽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융거래 내역까지 파보겠습니다. 누님,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며느리 이세영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이었어요. 학력도 거짓, 직업도 거짓, 인생 전체가 가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면 뒤에는 도박과 사채와 조폭이 숨어 있었어요. 오늘 확인한 것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명품 가방에서 꺼낸 두툼한 현금 봉투, 사채업자에게 비굴하게 고개 숙이던 모습, 편의점에서 혼자 라면을 먹던 손주, 그리고 민호가 말한 충격적인 진실. 물컵을 던진 것도 세영이가 시킨 거였어요. 8살짜리 아이를 이용해서 할머니한테 돈을 뜯어내려고 했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며느리 갈등이 아니었어요. 계획적인 사기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지만 차갑게 가라앉혔어요.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됐습니다. 냉정하게 증거를 모으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한 번에 끝장을 내야 했어요. 반드시 끝까지 파헤쳐서 저 여자의 가면을 벗겨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저는 현관문을 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세영, 내가 뭘 숨기고 있는지 다 밝혀내겠다. 기다려라.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곽 형사에게 의뢰한 지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전화가 왔어요. 곽 형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누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당장 오셔야 해요. 이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저는 서둘러 탐정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곽 형사가 책상 위에 서류 더미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저를 보더니 한숨을 내쉬며 의자를 권했어요. 누님 앉으세요.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곽 형사가 첫 번째 서류를 건넸습니다. 금융거래 내역서였어요. 며느리 이세영 씨 명의로 된 계좌 내역입니다. 지난 2년간 흐름을 추적해봤어요. 저는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처음에는 뭐가 뭔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곽 형사가 빨간 펜으로 표시해둔 부분을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이게 뭐예요? 이 금액들이 전부 뭐예요? 곽 형사가 무거운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온라인 도박 사이트로 빠져나간 돈입니다. 바카라, 슬롯머신, 스포츠 베팅. 2년 동안 총 4억 원 넘게 도박에 쏟아부었어요. 4억 원이라는 말에 귀가 멍해졌습니다. 4억 원이요. 저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서류를 쥔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누님. 곽 형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서류였어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읽다가 멈췄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드님 진우 씨 명의로 된 아파트 전세 계약서입니다. 전세금 6억 원이었는데요. 지난달에 전세 계약이 해지됐어요. 그런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며느리 이세영 씨가 전부 빼돌렸습니다. 아드님 몰래 위임장을 위조해서 전세금을 받아낸 다음 도박빚 갚는데 써버렸어요. 6억 원이 한 달 만에 증발한 겁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에 힘이 풀려서 더 이상 들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6억 원이요. 아들이 10년 넘게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걸 며느리가 위임장을 위조해서 빼돌렸다고요. 아들은, 진우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곽 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 모를 겁니다. 전세 계약 해지 통보가 다음 달에 나갈 예정이에요. 그때 알게 되겠죠. 집주인이 명도 소송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아들 가족이 한 달 뒤면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는 말이었어요. 전세금도 없고 갈 곳도 없는 거였습니다. 더 있습니다, 누님. 곽 형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대출 관련 서류였어요. 며느리가 아드님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2억 원이에요. 이것도 아드님 몰래 서류를 위조해서 받아낸 겁니다. 이미 연체가 시작됐고요.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도박으로 4억 원을 날리고 전세금 6억 원을 빼돌리고 신용대출 2억 원까지 총 12억 원이 넘는 돈이 며느리 손에서 사라진 거였어요. 그것도 전부 아들 이름으로요. 그리고 이건 사채 빚입니다. 곽 형사가 마지막 서류를 건넸습니다. 사채업체에서 빌린 돈이 3억 원이었어요.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원금의 2배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총 빚이 얼마예요? 원금만 합쳐도 15억 원 이상입니다. 이자까지 포함하면 20억 원에 육박해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20억 원이라니.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빚을 질 수 있는 건지. 그것도 남편 몰래요. 곽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누님,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사문서 위조, 횡령, 배임. 형사고발 가능한 범죄예요.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시면 며느리를 구속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에요. 아들한테 먼저 알려야 해요. 진우가 직접 알아야 합니다. 곽 형사가 서류 사본을 봉투에 담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가슴에 꼭 안고 사무소를 나왔어요. 그날 저녁 저는 아들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나자고 했어요. 아들은 처음에 망설였지만 제가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자 마지못해 승낙했습니다. 세영이 없이 둘이서만 만나기로 했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저는 집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손에는 곽 형사가 준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 서류를 보여주면 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믿어줄까요? 아니면 또 며느리 편을 들까요? 진우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더 야위어 있었어요. 광대뼈가 툭 튀어나왔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힘없이 자리에 앉았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바쁜데. 저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진우야, 이거 봐라. 진우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무심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얼굴이 굳어졌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내 아내가 한 짓이다. 도박으로 4억 원을 날렸어. 내 전세금 6억 원도 빼돌렸고 내 이름으로 신용대출 2억 원도 받았어. 사채빚도 3억 원이 넘어. 진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거짓말이지? 엄마, 이거 가짜지? 탐정한테 조사 맡겼어. 전부 사실이야. 다음 달에 전세 계약 해지 통보 나간다. 집주인이 명도 소송 준비 중이래. 너희 가족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진우가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테이블에 엎드려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우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들의 등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나 어떡하면 돼? 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38살 먹은 아들이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어요. 세영이가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엄마, 이거 오해야. 분명히 오해야.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도 며느리를 감싸는 거였어요. 이 지경이 되어서도요. 진우야, 정신 차려. 증거가 다 있잖아. 계좌 내역, 전세 계약 해지 서류, 대출 서류. 이게 다 거짓말이겠어? 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아들이기 싫은 거였어요. 7년간 믿어온 아내가 사기꾼이었다는 걸 인정하기가 너무 힘든 거였습니다. 세영이한테 물어볼게요. 직접 물어보면 설명해 줄 거예요. 저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진우야, 제발 눈 좀 떠. 그 여자는 처음부터 너한테 거짓말만 했어. 학력도 가짜야. 명문대 졸업장 위조한 거야. 직장도 가짜고 존재하지 않는 회사에 다닌다고 뻥쳤어. 지금 내 옆에 있는 건 아내가 아니라 사기꾼이야. 진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는 눈빛이었어요. 엄마가 세영이 싫어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이런 거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저는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아직도 저보다 며느리를 믿고 있었어요. 그래, 안 믿어도 돼. 하지만 다음 달에 전세 계약 해지 통보 나가면 그때는 믿게 될 거다. 집에서 쫓겨나면 그때는 알게 되겠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엄마는 내가 알아서 판단하길 바란다. 하지만 기억해라. 엄마는 내 편이야. 그 여자가 아니라 내 편이라고. 카페를 나오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진우가 테이블에 엎드려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어요. 38살 먹은 아들이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는 모습에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돌렸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거리를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의 울먹이는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서류를 보고 새하얗게 질리던 그 표정, 그래도 아내를 믿고 싶어 하던 그 눈빛,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오늘 하루가 1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저는 곽 형사가 준 서류 사본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숫자들을 확인했어요. 4억 원, 6억 원, 2억 원, 3억 원. 합치면 2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탕진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남편 몰래, 시어머니 몰래요. 문득 결혼식 날이 떠올랐습니다. 7년 전 세영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던 모습이요. 그때 저는 이 여자가 내 아들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었어요. 명문대 출신의 투자 전문가라는 말에 안심했었죠. 그런데 그게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였어요.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아들이 저를 믿어주지 않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증거를 들이밀어도 며느리 편을 드는 아들.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믿든 안 믿든 저는 끝까지 갈 거였어요. 며느리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거였습니다. 사문서 위조, 횡령, 배임. 곽 형사 말대로 형사 고발이 가능한 범죄들이었어요. 증거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곽 형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사 고발 준비해 주세요. 끝까지 가겠습니다. 잠시 후 답장이 왔어요. 알겠습니다, 누님. 변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세영, 내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해주마. 내 아들한테 한 짓 반드시 값을 치르게 될 거야.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68살 할머니지만 물러서지 않을 거였습니다. 내 아들을, 내 손주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전쟁의 중반전이 시작됐습니다. 형사 고발 준비를 시작한 지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곽 형사가 소개해준 변호사를 만나 고소장 초안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은 서초동의 깔끔한 빌딩 5층에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라는 5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였는데 표정이 단호하고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박 선생님, 증거가 아주 탄탄합니다. 사문서 위조, 횡령, 배임. 죄목이 여러 개예요. 구속영장 청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고소장에 적힌 죄목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문서 행사죄, 횡령죄, 배임죄. 글자 하나하나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며느리를 감옥에 보내는 일이었으니까요.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심을 굳혔어요. 아들과 손주를 구하려면 이 길밖에 없었습니다. 변호사님, 언제 고소장 접수할 수 있어요? 서류 정리만 하면 내일이라도 가능합니다. 마음의 준비 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됐어요. 7년간 참아온 것들이 이제 터질 때가 됐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현관등 불빛에 얼굴이 드러났어요. 며느리 세영이었습니다. 세영이의 얼굴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장기 없는 맨얼굴이었고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어요. 평소 칼 같던 단정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이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어요. 볼이 푹 꺼져서 광대뼈가 툭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마치 며칠째 잠을 못 자고 굶은 사람 같았어요. 어머님, 할 말이 있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쉰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할 말이 있으면 해라. 여기서 해. 세영이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저는 다시 뒷걸음질 쳤어요. 세영이가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입꼬리가 실룩거렸어요. 어머님이 뭘 조사하고 다니시는지 다 알아요. 탐정 고용한 것도 알고 변호사 만난 것도 알아요. 오늘 서초동 사무실에서 뭐 하셨는지도 다 알아요.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미행당한 걸까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남편한테 이상한 서류 보여준 것도 알아요. 어머님,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가족끼리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세영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눈빛이 광기에 물들어 있었어요. 평소에 보여주던 세련된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벌거벗은 본성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가만히 계셨으면 다 잘 됐을 거예요. 제가 큰 건 하나 터뜨리려고 했거든요. 확실한 정보가 있었어요. 그거 한 번만 맞으면 빚도 다 갚고 강남으로 이사 갈 수 있었다고요. 근데 어머님이 다 망쳐놨잖아요. 세영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에 핏대가 섰어요.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여자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도박꾼 특유의 망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 번만 맞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헛된 믿음 말이에요. 세영아, 내가 한 짓이 뭔지 알아? 남편 전세금 6억 원을 빼돌리고 신용대출 받아서 도박에 쏟아붓고 이게 사기야, 횡령이야. 감옥 가야 할 짓이라고. 세영이가 킥킥 웃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감옥이요? 어머님, 저 안 가요. 왜냐면 어머님이 고소 취하해 주실 거거든요. 뭐라고? 어머님 건물 있잖아요. 18평짜리 상가 건물. 시세가 얼마예요? 8억 원은 되죠? 그거 저한테 넘겨주시면 저 고소 안 하실 거잖아요. 손주 민호 생각하셔야죠. 엄마가 감옥 가면 민호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친구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거예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협박을 하는 거였어요. 자기가 저지른 범죄로 감옥 갈 판인데 오히려 협박을 해요. 뻔뻔함도 이 정도면 대단했습니다. 내가 감옥 가든 말든 그건 내 책임이야. 민호한테 미안하면 진작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아이 엄마가 도박에 빠져서 가정을 박살내놓고 이제 와서 아이 걱정이야? 세영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갑자기 달려들더니 제 팔을 움켜잡았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어요.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저 이러면 안 되는데. 저 지금 손에 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김 전무가 내일까지 3억 원 안 갚으면 죽여버린다고 했어요. 진짜 죽인대요. 조폭이에요, 조폭? 제발 도와주세요. 건물 담보로 대출만 받으면 돼요. 그거면 일단 숨통이 트여요. 세영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연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물컵을 던지라고 손주를 시킨 여자였어요. 이 정도 눈물쯤이야 얼마든지 짜낼 수 있는 여자였습니다. 손 치워. 저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세영이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습니다. 어머님, 후회하실 거예요. 제가 무너지면 진우도 민우도 다 같이 무너져요. 가족이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으세요? 내가 무너지든 말든 내 알 바 아니야. 하지만 내 아들과 손주는 내가 지킨다. 너한테서 지킬 거야. 세영이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눈물이 뚝 그쳤어요.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좋아요, 어머님. 그럼 저도 제 방식대로 할게요. 후회하지 마세요. 어머님 혼자 잘난 척 하다가 다 잃으실 거예요. 세영이가 돌아서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협박이었어요. 분명히 협박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잠그고 체인까지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곽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가 방금 찾아왔어요. 협박하고 갔어요. 건물 넘기라고, 안 그러면 후회할 거라고. 곽 형사가 당장 방범 카메라와 보안업체를 연결해 주겠다고 했어요. 이틀 뒤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 진우였어요. 저녁 8시쯤이었습니다. 엄마, 나야. 지금 통화할 수 있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지친 목소리와는 달랐어요. 뭔가 큰일이 터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 말이 맞았어. 다 사실이었어. 진우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드디어 올 것이 온 거였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천천히 말해봐. 전세 계약 해지 통보 왔어. 집주인이 내용 증명 보냈는데 한 달 안에 집 비우래. 명도 소송 준비 중이래. 그래서 세영이한테 물어봤어. 전세금 6억 원 어디 있냐고.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세영이가 뭐래? 처음에는 투자해놨다고 했어. 확실한 정보가 있어서 넣어뒀는데 곧 큰돈이 들어온다고. 조금만 기다리면 원금의 3배를 벌 수 있다고. 그래서 어떤 투자냐고 물었더니 말을 못하더라고. 눈을 피하면서 얼버무리기만 했어. 진우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계속 추궁하니까 나중에는 소리를 지르면서 방에 들어가 버렸어. 문을 쾅 닫고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세영이 컴퓨터를 몰래 열어봤어.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기록에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가 수십 개 있더라. 바카라, 슬롯머신, 스포츠 베팅. 하루에도 몇 번씩 접속한 기록이 있었어. 즐겨찾기에도 저장되어 있었고 계좌 내역도 봤어. 엄마가 보여줬던 그 서류 다 진짜였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눈을 뜬 거였어요. 엄마, 나 어떡해. 전세금도 없고 빚만 수억이야. 세영이가 내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았더라. 은행에서 연체 통보 왔어. 이러다 신용불량자 될 것 같아. 집도 잃고 신용도 잃고 나 어떻게 살아. 진우가 흐느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어깨가 들썩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38살 먹은 아들이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 아들이 이렇게 될 때까지 왜 몰랐을까? 왜 더 빨리 눈치채지 못했을까?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어요. 드디어 아들이 현실을 직시하게 됐으니까요. 이제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었습니다. 더 늦었으면 돌이킬 수 없었을 거예요. 진우야, 울지 마. 아직 늦지 않았어. 엄마가 도와줄게. 변호사도 구해뒀어. 법적으로 싸우면 이길 수 있어. 세영이가 내 이름으로 저지른 일들 전부 증거가 있거든. 내가 피해자야. 알겠지? 진우가 코를 훌쩍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동안 엄마 말 안 듣고 세영이 편만 들어서 물병 던져서 다치게 했을 때도 제대로 사과 안 했잖아. 정말 미안해.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사과를 했어요. 됐어. 다 지난 일이야. 지금부터 중요한 거야.
일단 민호 데리고 엄마 집으로 와. 오늘 당장 와. 세영이는 어떻게? 그 여자는 내가 신경 쓸 거 아니야. 경찰이 알아서 처리할 거야. 너는 민호만 데리고 나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길고 긴 싸움이었지만 이제 아들이 제 편이 됐어요. 함께 싸울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일렀습니다. 세영이가 어떤 짓을 벌일지 알 수 없었어요. 이틀 전 협박하러 왔던 그 광기 어린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궁지에 몰린 뱀은 더 위험하니까요. 저는 곽 형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이 눈을 떴어요. 오늘 밤 아들이랑 손주 제 집으로 데려올 거예요. 고소장 내일 제출합시다. 잠시 후 답장이 왔어요. 잘 됐습니다, 누님. 내일 오전 10시에 강남 경찰서에서 뵙겠습니다. 김 변호사도 함께 갈 겁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점만 남았어요. 며느리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없다면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내 아들을, 내 손주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러 가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건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이 모든 걸 끝내는 날이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얼굴을 씻고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 바지에 흰색 블라우스. 수간호사 시절 중요한 회의에 참석할 때 입던 옷이었어요. 거실로 나가니 아들 진우와 손주 민호가 소파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늦게 도착해서 그대로 쓰러져 잤어요. 진우의 얼굴은 여전히 야위어 있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잠든 얼굴을 보니 어릴 때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볼이 통통하고 입술이 앵두처럼 빨갛던 아이였는데 저는 한숨을 삼키며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민호는 진우 옆에 웅크리고 자고 있었어요. 8살짜리 아이가 잠든 모습은 천사 같았습니다. 물컵을 던지던 그 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저는 민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피해자예요. 엄마한테 잘못 배운 거였어요. 오전 9시 저는 강남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곽 형사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옆에는 김 변호사도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표정이 단호했어요. 누님 준비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됐어요. 가시죠. 경찰서 민원실에 들어가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담당 형사가 서류를 받아들고 한 장씩 넘겨보았어요. 눈썹이 점점 올라갔습니다. 이거 증거가 아주 탄탄하네요. 사문서 위조, 횡령, 배임. 금액도 상당하고요. 피의자 주소 확인되면 바로 출석 요구하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추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여기 피의자의 도박 내역서와 사채업체 거래 기록도 있습니다. 조직폭력배와의 연루 정황도 포함되어 있어요. 담당 형사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빨리 처리해야겠네요. 피해 금액이 크고 조직폭력배 연루까지 있으니 구속수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며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첫 발을 뗐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곽 형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누님 잘하셨습니다. 이제 경찰이 알아서 처리할 겁니다. 사흘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세영이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 응하지 않았고 주거지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고요. 도주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도망쳤다고요? 걱정 마세요.
체포영장 청구할 겁니다. 오래 못 버텨요. 담당 형사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기다렸어요. 그로부터 이틀 뒤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요란한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 전화기를 찾았습니다. 화면에 경찰서 번호가 떠 있었어요. 박말순 씨 되시죠? 피의자 이세영 씨가 체포됐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붙잡혔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출국하려다 붙잡혔다고요. 도망치려고 했던 거였어요. 동남아 어딘가로 야반도주하려던 모양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새벽에 출국 수속 밟다가 출국 금지 명단에 걸렸습니다. 현재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구금 중이에요. 내일 오전에 피의자 조사 예정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드디어 붙잡혔습니다. 며느리가 체포됐어요. 기쁨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7년간 가족이라고 불렀던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건 제가 선택한 길이었어요. 아들과 손주를 구하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옆방에서 자던 진우가 나왔습니다. 전화 소리에 깬 것 같았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누구 전화야? 세영이 잡혔대. 공항에서 도망치려다 붙잡혔어? 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내가 도망치려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한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도망치려고 했구나. 나랑 민호 버리고 혼자 도망치려고 했어.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들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어요. 이제 다 끝났어. 내일 경찰서 가보자. 다음 날 오전 저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경찰서에 도착하니 곽 형사와 김 변호사가 이미 와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조사실에 들어가니 담당 형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형사였어요. 책상 위에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피의자 조사 결과 추가로 밝혀진 사실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저는 긴장하며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또 있는 걸까요? 피의자 이세영 씨가 횡령한 금액이 처음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전세금 6억 원 외에도 아드님 명의로 된 적금과 보험을 해약해서 빼돌린 금액이 추가로 1억 5천만 원이 더 있었어요. 아드님 몰래 도장을 찍어서 해약한 겁니다.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1억 5천만 원이 더 있었다고요? 그리고 피의자가 아드님 명의로 카드론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천만 원이에요. 이것까지 합치면 총 피해 금액이 20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20억 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탕진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남편 몰래요. 학력 위조건도 확인됐습니다. 졸업장 위조죄가 추가로 적용될 예정이에요. 그리고요. 담당 형사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피의자의 진짜 이름이 이세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무슨 말이에요? 피의자의 본명은 김미숙입니다. 이세영이라는 이름은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만든 거예요. 김미숙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사기 전과가 2번 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전문 사기꾼이었던 거죠.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름까지 가짜였다고요. 7년간 우리 가족이 속아온 거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사기였습니다. 피의자는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워낙 확실해서 기소는 문제 없을 겁니다.
구속 기간 동안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조사를 마치고 나오니 진우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조사 결과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 세영이 이름이 가짜였대. 본명이 김미숙이래. 정가도 있었대.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7년이야, 엄마. 7년 동안 가짜 이름 쓰는 사기꾼이랑 살았어. 아이까지 낳았는데 민우한테 뭐라고 해? 내 엄마 본명도 모르고 살았다고 해야 돼? 진우가 벽에 기대며 주저앉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저는 아들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진우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저 여자가 너무 교묘했던 거야. 전문 사기꾼이었잖아. 누구라도 속았을 거야. 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했잖아. 근데 나는 안 믿었어. 엄마 말 안 듣고 세영이 편만 들었어. 물병 던져서 엄마 다치게 했을 때도 사과 안 했잖아. 나 때문이야, 다. 저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난 일은 됐어. 이제 앞만 보자. 이혼 소송 준비하고 민호 양육권도 내가 가져와야 해. 할 일이 많아. 진우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엄마. 이번에는 엄마 말 들을게. 다시는 안 그럴게. 경찰서를 나오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개운했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었어요. 재판도 남았고 이혼 소송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고비는 넘겼어요. 김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박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실형이 나올 겁니다. 횡령 금액이 워낙 크고 상습 사기 전과까지 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이혼 소송도 준비해 주세요. 빨리 끝내고 싶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세영이 아니라 김미숙, 그 여자의 진짜 이름이었어요. 7년간 우리 가족을 속인 전문 사기꾼. 결혼 전부터 사기 전과가 있었다니. 처음부터 우리 가족을 타깃으로 삼고 접근한 거였어요.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었을 겁니다. 다 계획된 거였어요. 이제 그 여자는 감옥에 갈 거였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어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니까요.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는데 문득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어요. 몇 달간 긴장하며 살았던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기쁜 눈물인지 서러운 눈물인지 모르겠었어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았어요.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민호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달려와 안겼어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어디 갔다 왔어요? 오래 기다렸어요. 저는 민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지켜줘야 했어요. 엄마가 감옥에 가더라도 이 아이는 바르게 키워야 했습니다. 상처받지 않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했어요. 할머니 볼일 보고 왔어. 민호야, 배고프지?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민호가 좋아하는 김치볶음밥 어때? 민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좋아요. 할머니 김치볶음밥 맛있어요. 부엌으로 향하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한 곱이 넘겼어요.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아들과 손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이요. 재판도 남았고 이혼 소송도 해야 했고 민호의 양육권 문제도 있었어요. 그리고 무너진 가족을 다시 세우는 일도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제 편이 됐으니까요. 함께라면 해낼 수 있었어요. 세영이, 아니 김미숙이 체포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재판이 열렸고 이혼 소송이 진행됐고 양육권 싸움도 있었습니다. 길고 지난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형사재판 선고 공판이 있는 날이었어요.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흰색 블라우스. 중요한 날에 입는 옷이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단단해진 것 같았어요. 법원에 도착하니 진우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6개월 전보다 얼굴에 살이 붙었어요. 다크서클도 옅어졌습니다. 제 집에서 함께 살면서 규칙적으로 밥을 먹은 덕분이었어요. 저를 보더니 다가와 팔짱을 끼웠습니다. 엄마 왔어요? 떨려요? 안 떨려. 우리가 이길 거야. 법정에 들어가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피고인 김미숙이 호송되어 들어왔어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얼굴이 푸석푸석하게 떴고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맨 얼굴은 나이보다 10살은 더 들어 보였어요.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구형을 읽었어요. 피고인 김미숙은 남편의 재산 20억 원 이상을 횡령하고 사문서를 위조하고 신용대출을 사취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2번 있으며 반성의 기미가 없습니다. 징역 7년을 구형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7년이라니. 저는 옆에 앉은 진우의 손을 꽉 잡았어요. 진우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김미숙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저는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5년. 구형보다는 적었지만 실형이 나왔어요. 며느리가 감옥에 가는 거였습니다. 기쁨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어요.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습니다. 김미숙이 고개를 들어 방청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 눈빛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입술이 실룩거렸어요. 욕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마주 보았습니다. 잠시 후 김미숙이 고개를 돌렸어요. 호송관들에게 끌려 법정을 나갔습니다. 그게 제가 본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법원을 나오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에 구름이 두둥실 떠가고 있었어요. 6개월간 짊어지고 있던 짐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깨가 한결 가벼웠어요. 이혼 판결은 형사재판보다 먼저 나왔습니다. 3개월 전에 이혼이 확정됐어요. 양육권은 당연히 진우에게 갔습니다. 엄마가 사기 전과자인데 양육권을 줄 수 없으니까요. 재산 분할도 진우에게 유리하게 결정됐습니다. 김미숙이 횡령한 금액은 전액 변제 대상이 됐어요. 물론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서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법적으로는 승리한 거였습니다. 빚 문제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김 변호사가 도와줘서 진우 명의로 된 대출 중에서 김미숙이 위조해서 받은 것들은 무효 처리를 받았습니다. 신용대출 2억 원과 카드론 5천만 원은 사기 피해로 인정받아 면제됐어요. 전세금 6억 원은 집주인과 합의해서 분할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상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일부를 갚았어요. 힘들었지만 아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진우는 처음에 제가 건물 담보 대출 받는 걸 반대했어요. 엄마, 그건 안 돼요. 엄마 평생 모은 재산인데.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산이 뭐가 중요하니? 내가 중요하지. 엄마는 괜찮아. 월세 받으면 대출 이자 충당할 수 있어. 결국 진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진우가 제 방 앞에 와서 문 너머로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울음이 나올 것 같아서요. 하지만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이게 부모 마음이니까요. 사채 빚은 곽 형사가 도와줬습니다. 조폭 출신 사채업자를 경찰에 신고해서 불법 고금리 대출로 형사처벌을 받게 했어요. 원금만 갚으면 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래도 3억 원이 남았지만 원래 빚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민호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즘 민호는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게임만 했는데 이제는 밖에서 뛰어노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욕설도 하지 않게 됐어요. 제가 매일 저녁 책을 읽어주고 함께 요리를 하고 산책을 다닌 덕분이었어요. 시간이 걸렸지만 아이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어요. 할머니, 아빠, 어떻게 됐어요? 진우가 민호를 안아 올렸습니다. 끝났어, 민호야. 다 끝났어. 민호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엄마는요? 엄마 언제 와요? 저와 진우는 눈을 마주 보았어요. 이 대화를 언젠가는 해야 했습니다. 진우가 민호를 내려놓고 눈높이를 맞추며 말했어요. 민호야, 엄마는 잘못한 일이 있어서 한동안 못 와. 대신 아빠랑 할머니가 민호 곁에 있을 거야. 알겠지?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아빠랑 할머니 안 가죠? 안 가. 절대 안 가. 아빠가 약속해. 진우가 민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저도 두 사람을 감싸 안았어요. 세 식구가 마당에서 한참을 안고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특별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진우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파김치, 갈비찜, 잡채, 오랜만에 정성껏 요리했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진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다음 달부터 새 직장 가요.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 어디? 전 회사 거래처에서 연락 왔어요. 연봉은 좀 적은데 야근이 없대요. 민호 케어하면서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진우가 다시 일어서고 있었어요. 잘 됐다. 새 출발이네. 민호가 갈비를 씹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할머니, 나 태권도 학원 다니고 싶어요. 친구들이 다 다녀.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다음 주에 등록하자. 할머니가 데려다 주실 수 있지? 저는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당연하지. 할머니가 매일 데려다 줄게. 밥을 먹으며 저는 문득 6개월 전을 떠올렸습니다. 물컵이 날아오던 그날, 크리스털 물병이 깨지며 발목을 다쳤던 그 순간,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폭풍이 지나고 해가 뜬 거였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저는 마당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 떠 있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68회를 살면서 이렇게 힘든 시간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버텼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였습니다. 곽 형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누님, 재판 결과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식사 한번 하시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고마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순대국밥 살게요. 문득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민호가 서 있었어요. 할머니, 뭐해요? 별 보고 있어. 민호도 볼래? 민호가 제 옆에 섰습니다. 함께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할머니, 저 별 예뻐요. 그래, 예쁘지. 저는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이 손을 놓지 않을 거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지켜줄 거였어요. 민호야,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공부도 도와주고 운동도 같이 하고 씩씩하게 크렴.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저 착하게 할게요. 다시는 할머니한테 나쁘게 안 할게요. 물컵 던진 거 정말 미안해요. 저는 민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 울 일은 없었어요. 이 아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8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는 거였어요. 물론 엄마의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민호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원래부터 착한 아이였어요. 그냥 잘못 배웠던 것뿐이었습니다. 집안에서 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민호, 들어와요. 밤바람 찬데. 저는 민호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거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진우가 텔레비전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팝콘 그릇이 들려 있었어요. 세 식구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이게 제가 원하던 거였습니다. 평범한 저녁, 평범한 일상, 평범한 가족. 비싼 레스토랑도 필요 없고 명품 가방도 필요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함께 있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물컵 하나로 시작된 폭풍이었지만 결국 여기까지 왔어요. 포기하지 않길 잘했습니다. 끝까지 싸우길 잘했어요. 창밖으로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밝은 보름달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새로운 시작이야. 그리고 아들과 손주 사이에 앉아 텔레비전을 바라보았습니다. 평범하고 소박한 저녁이었어요.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68살에 찾은 새로운 삶이었어요.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겠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거였어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인생 소풍이었습니다.